안녕하십니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날이죠. 그래가지고 수업을 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긴 한데 저는 OT를 좀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이유로 좀 OT를 준비를 해왔는데 혹시 행정법을 좀 준비를 해보신 분들 계신가요? 행정법을 기존에 좀 다 공부해봤었다 계신가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만 해도 몇 명 있는데 왜 몇 명 있으시죠. 그래서 어쨌든 행정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처음 공부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OT를 준비를 해왔고 그 다음에 짧은 시간 동안 한 약 1시간 정도 시간이 아마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압축적으로 내용을 좀 준비해 왔다라고 하는 것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하게 되면은 저는 이제는 군무원 GWP 학원에서 행정법 담당하고 있는 이재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박수 받으면서 강의하는 거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에 제가 이제는 군무원 행정법에 대해서 같이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행정법이라고 하는 과목 자체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가 좀 어떻게 출제가 되었었고 또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각종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서 그 다음에 질문을 받아보고 이제 끝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 이제 행정법이라고 하는 과목 자체가 필수 과목입니다. 군수를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행정직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필수 과목이고요. 그다음에 실무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아마 활용이 되는 과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것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면서 활용하게 되는 지식이 바로 행정법에서 좀 많이 나오게 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은 과목이다라고 좀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행정법이라고 하는 과목이 법 과목이잖아요. 법이죠. 법 과목이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민간인들이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법대생, 법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배우는 과목이 행정법이거든요. 근데 행정법을 법대생들이 쉬워할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법대생들도 행정법을 절대 좋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기초 과목으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법대생들도 입학했을 때 1, 2학년 때 잘 안 배우고요. 빨리 배워봤자 2학년, 2학기 정도에 배우는 과목이 바로 행정법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법대생도 아니고 법도 별로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근데 행정법이라고 하는 과목이 딱 앞에 놓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커다란 짐이 다가온 것이거든요. 커다란 짐이 다가왔기 때문에 솔직하게 행정법에 대해서 수험생들이 처음에 어떻게 느끼냐면은 어려워하십니다. 당연하겠죠. 법도 별로 안 좋아하고 난 법대생도 아닌데 행정법이라고 하는 법대생도 별로 안 좋아하는 과목이 나타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행정법을 어려워하거든요. 왜 어려워하는지를 제가 조금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용어 자체가 아마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혹시 수용유사, 법률 우위, 법률 유보 감도 안 잡히죠. 이게 뭔 얘기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질문하는 동안 이미 1회도 끝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감이 안 잡히는 것이 행정법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용어가 어려운 것뿐만이 아니라 상황 자체가 굉장히 생소합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법을 접하는 거는 미디어가 가장 크거든요. 영화 같은 게 가장 큽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법과 관련되어 있는 영화들은 뭘 주제로 하고 있냐면은 살인, 폭행, 이런 걸로 미제 사건,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영화가 나오는 것이지, 음주운전 취소 사건 이런 거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생소해요. 여기 혹시 여러분들 음주운전 해보신 적 없으시죠? 그 다음에 철거 명령 당해보신 적 없으시죠? 혹 귀화하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잖아요. 이렇게 생소한 상황들이 생소한 용어를 가지고 막 등장하니까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 일자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택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외워야지. 행정법은 암기 과목이라더라 라고 하면서 티립다 외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외울 수 있을까요? 못 외울까요? 못 외웁니다. 왜? 양 자체가 진짜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법을 정통적으로 공부하려면은 기본서 페이지만 1500페이지에 육박을 해요. 근데 그 페이지를 외우려고 하니까 당연히 못 외우겠죠.
그러면서 행정법은 뭐 빌어먹을 과목이니라고 하면서 막 욕만 하다가 뭐 전공을 바꿔볼까 하면서 고민하는 사이에 이미 시험은 끝나 있는 것이 바로 행정법을 욕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법전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법전. 법전이 뭐냐면은 법대생들이 사전으로 갖고 다니는 건데, 이 법전을 보게 되면요, 각종 법들이 있습니다. 민법, 헌법, 형법 이런 식으로 민법 제1조, 헌법 제1조, 형법 제1조 이런 식으로 법조문이 쭉 나열되어 있으면서 우리 법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쭉 정리를 해놓고 있어요. 근데 행정법은 행정법 제1조, 제2조 이런 게 없습니다. 행정법을 무슨 법을 행정법이라고 하는 거냐면요, 각종 행정과 관련되어 있는 법을 그냥 총칭해가지고 행정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병역법, 공무원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이런 것들이 모두 행정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양 자체가 엄청 많을 수밖에 없다는 뜻인 거예요. 그럼 법전을 보고 싶어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이 짐작 포기해버리는 것이 바로 행정법 과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행정법을 하나도 모르는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요,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용어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어 자체를 반드시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수험 생활이 굉장히 짧은 분들과 긴 분들이 있는데, 짧은 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용어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기가 뛰어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내가 지금 이론이 좀 부족하니까 문제를 많이 풀면서 내 실력을 채워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모래 위에 성 쌓는 거랑 좀 비슷한 개념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조금 늦게 걸릴 수도 있겠지만 용어를 정확하게 캐치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행정법은요, 닭꼬치 아시죠? 닭꼬치. 닭꼬치가 이렇게 꼬치를 이렇게 쫙 꿰잖아요. 그거랑 거의 비슷해요. 하나의 개념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이어져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개념을 이해하면은 단계적으로 이해하는데 훨씬 수월하게 넘어가는 것이 바로 행정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어 자체가 이해하는데 시간을 꽤 많이 투자하셔도 절대 아까운 시간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개념 자체가 아예 안 잡힌다 그런 분들은 1회독 할 때, 다시 말해서 2개월 혹은 3개월 정도 동안은 용어만 익힌다고 하더라도 결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고, 다른 친구들은 문제 풀고 있던데요, 다른 친구들은 뭐 기출문제 같은 거 확인하고 있던데요, 모의고사 풀고 있던데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걸음에 맞춰가지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볼 시험은 내년에 있을 시험이기 때문에 거기에 컨디션을 맞추면 되는 것이지, 다른 애가 뭐 하니까 지금 나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다른 애는 저 책 보면서 공부하더라, 다른 애는 저 강사가 준 저런 책 보고 있는데 우리도 이거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용어가 정리가 되셨다라고 하면은, 용어가 아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닭꼬치 꼬챙이로 탁 뺀 거라고 비슷하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들이 조금씩 이해가 가실 거예요. 아, 이 용어가 요렇게 행정법에 녹아 있구나, 그래서 요런 걸 설명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요 이론을 이해하려고 마음먹다 보면은 용어를 놓치거든요. 용어를 놓치면은 다음 이론은 놓친 것과 똑같은 현상이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용어를 익히게 되면은 관련 이론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법은요, 판례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판례는 법원에서 내리는 판결을 판례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법관이 내린 판결문을 판례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판례를 어떤 친구들은 외우면 돼, 기본 용어 이렇게 주요 키워드 따가지고 외우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계신데, 판례가 엄청나게 양이 많아요. 못 외웁니다. 다시 말해서 이 판례는 이 이론이 어떻게 판사들이 해석했는지를 나와 있는 것이 바로 판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론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 이론이 여기에 녹아져 있는구나, 자연스럽게 이해가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례를 암기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
굉장히 암기 영역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어를 이해하고 관련 이론을 이해한 다음에 판례에 대입하게 되면은 판례가 요런 인과관계에 의해 가지고 요런 판결을 내렸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마 보일 거예요. 판결은 절대 감정의 체계가 아닙니다. 이성적인 체계고 이론의 체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례를 좀 활용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들이 요 기본 베이스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좀 숙지가 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이 개념들을 복습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문제도요, 좀 양질의 문제를 좀 풀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양질의 문제의 기본이 뭐냐면요, 기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훌륭한 강사가 문제를 아주 멋있게 일주일 동안 고민해서 한 글자씩 써가면서 1년 동안 한 문제를 만들어냈다고 하더라도 기출문제 한 문제를 절대 못 따라가요. 여러분, 기출문제에 출제하러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은 통제된 공간에서 만듭니다. 시간과 장소가 통제되고요. 외부랑 연락 같은 거 다 단절돼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문제 하나만 내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만들고 검토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공무원들의 승인 받아가지고 나오는 것이 기출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공신력이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이론들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기출문제도요, 좀 엄선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 문제 어렵게 나왔으니까 풀어봐야 될 것 같다. 디립다 푸는 것이 아니라 기출문제도 푸는 순서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풀이하시게 되면은 파트 자체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좀 접근하는 것이 바로 행정법 공부 방법이다라고 좀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법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행정법은 법이잖아요. 법이기 때문에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논리 체계예요. 근데 법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이렇게 사법, 그 다음에 공법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사법, 사자가요, 여러분 사생활 이런 말 들어보셨죠? 개인을 의미할 때 사자예요. 다시 말해서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민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민법은 여기 백성민자라고 해서 백성을 규율하는 법이라고 하거든요. 이 민법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냐면은, 여러분들 음식점 같은 데 식사 같은 거 하시잖아요. 그런 것도 다 사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영역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임대차 계약 같은 거 체결하기도 하죠. 그럼 다 사법에 의해서 체결되는 거고, 아파트 매매 같은 거 하시기도 하겠죠. 다 모두 사법에 의해 가지고 체결되는 관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한다라고 보고, 개인 간의 문제에 국가가 함부로 개입할까요? 안 할까요? 잘 안 합니다. 왜? 국가의 주인은 국민인데 왜 국가가 함부로 주인한테 함부로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법 관계에서는 국가가 개입할 여지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만 좀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공법이죠. 공법은 공자가 공익할 때 공자예요. 그래서 다수의 이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을 해줍니다. 그래서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바로 공법이다라고 좀 보시면은 될 것 같은데, 대표적인 게 형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형법은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폭행, 살인, 방화, 절도, 명예훼손 이런 거 다 들어보셨잖아요.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만든 법 질서를 어지럽힌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해서 처벌합니다. 너님 사형, 너님 벌금 이런 식으로 처벌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형법이고요. 그다음에 헌법은요, 국가의 기본적인 조직,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런 조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민의 기본권, 국민이라고 하면 최소한 요 정도의 기본권은 가져줘야 된다라고 해서 자유권이라든가 평등권이라든가 사회권이라든가 이런 거 아마 지나가면서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헌법이에요. 그 다음에 행정법은요, 행정법은 조금 이따가 제가 이야기하도록 할 건데, 어쨌든 헌법에서 제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대해서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법과 헌법은 굉장히 친한 관계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법 공부하시면서 헌법을 떨어뜨려 놔주고 공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에서도 계속 이 관계에 대해서 꾸준히 이야기하면서 내용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수업을 하게 될 때 계속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언급해 드리면서 강의를 진행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행정법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아실 필요가 있거든요. 여러분 삼권 분립은 다 들어보셨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삼권 분립, 그래서 세 개의 권리가 나누어져 있다라고 해서 삼권 분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국회라고 하는 데에서 법을 만들어요. 입자가 세우다라고 하는 한자 뜻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기차 같은 거 탈 때 입석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입석이 서서 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법을 세우는 곳이니까 법을 만드는 곳, 국회의원이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국가의 주인은 누구예요? 국민이잖아요. 그럼 이 나라에 적용될 법을 누가 만들어야 돼요? 당연히 국민이 만들어야겠죠. 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규율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국민이 5천만이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5천만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법을 만드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모여가지고 법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제 입법부의 역할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사법부는 다 아시죠? 법원. 여기서 사자는요, 사생활할 때의 사자가 아니에요. 아까 나왔었던 그 사법이 아니라 여기서의 사자는 한자로 수호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수호하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수호하는 부서를 사법부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법원이죠. 어떤 사람이 법을 어겼어. 너 사람 때렸구나. 너 처벌해야 될 것 같은데? 너 지금 돈 뺏었네? 법을 어겼네? 처벌해야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법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법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만든 법을 해석하는 기관이 사법부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행정부는요, 정부라고 불리기도 하고 있지요. 그래가지고 법을 실행시킵니다. 대표적으로 입법부에서 예를 들어서 병역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법을 갖고서 국방부라든가 병무청이라든가 이렇게 행정부에서 실행을 시키겠죠. 너 일정한 나이가 됐으니까 군대 가야지. 너 지금 군대 생활 다 했으니까 전역시켜줘야지. 이런 식으로 법을 실행시키는 것이 바로 행정부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부가 뭐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바로 행정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시겠는데, 근데 행정법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행정조직에 대해서 조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게 구체적으로 아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크게 한번 볼게요. 흔히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부 조직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국무총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무슨 처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 교육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국방부, 뭐 이런데 무슨 부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병무청, 국세청, 관세청 이런 식으로 무슨 청 들어가는 거. 다시 말해서 대통령, 국무총리, 그 다음에 부, 청을 행정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정부 조직들이 굉장히 복잡하죠. 이 행정법을 논의하는, 이 행정조직을 논의하는 게 바로 행정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행정법은 제가 아까 국가, 즉 정부와 국민 간의 관계를 논의하는 것이 행정법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부와 국민의 관계를 논의하는 것이 행정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 건데요. 근데 여러분들 아무리 사이가 좋든 나쁘든 중간에 뭔가 매개가 있어야지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서로 바라만 보고 있으면 뭐 관계가 생기나요? 최소한 대화라도 하든가 옷이라도 부여잡아 보든가 뭐 이렇게 해야지 뭔가 관계가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와 국민도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이 생길 일이 없고요. 뭔가 중간에 매개작용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작용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행정부가 국민한테 어떠한 액션을 취하는구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 액션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요 액션이 어떤 거에 따라 가지고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가 결정될 테니까요. 그럼 이 작용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요. 굉장히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제가 몇 가지만 소개시켜 드리게 되면은 행정부도요, 법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되게 생소하실 거예요. 법은 아까 입법부에서 만든다면서요? 국회에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상권 분립 때문에 국회가 법을 만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요즘에 뉴스 같은 거 보면은 개들이 막 사람 막 물고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애기가 물려가지고 막 전치 몇 주의 부상을 입고 막 이런 일들이 좀 발생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동물이 사람에 치네? 그래서 국민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동물들, 개한테 입마개를 착용하고 싶게 한 거예요. 근데 아무 개한테 입마개 착용시키면 안 되거든요. 왜? 개들도 스트레스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개한테 입마개 시킬 수 없으니까 일단은 개한테 입마개 시켜야 되는데 아무 개한테 입마개 시킬 수 없다 보니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개의 종류를 국회의원들이 잘 알까 모를까? 잘 모릅니다. 왜? 개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의 종류는 잘 몰라. 근데 어떠어떠한 개한테는 입마개를 시켜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고민하다가 동물보호법이라고 하는 법에 국회의원이 이렇게 법을 규정하는 거예요. 위험한 개는 입마개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겁니다. 위험한 개, 약간 추상적인 개념을 썼죠.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개의 종류를 잘 모르니까. 그럼 이 개의 종류를 잘 아는 부서가 어딨냐면은 행정부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의 종류, 행정부 니네가 한번 개의 종류는 정해줘봐. 그럼 행정부에서 위임을 받아가지고 개의 종류를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하나의 법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행정부도 법을 만드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행정부가 만드는 법이라고 해서 행정입법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 때나 만드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위임해 줬을 때 국회의원들이 만들라고 시켰을 때 만드는 구조로 되어 있구나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게 있냐면은 이 작용이라고 하는 단어를 행위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겠죠. 행정부가 하는 행위 중에서 제일 많은 행위가 뭐냐면은요. 권위적인 입장에서 다가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 일정한 나이가 됐네? 군대 가. 너 일정한 소득이 발생했구나? 세금 내. 너 음주운전했네? 면허 정지. 너 미성년자한테 술 팔았다고? 영업 취소. 이런 식으로 굉장히 권위적으로 다가가는 모습. 이런 것이 있거든요. 이게 행정작용 중에서 가장 많아요. 그래서 이름 자체를 어떻게 붙였냐면은 행정부가 하는 작용 중에서 가장 많다라고 해서 행정행위 이렇게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정부가 하는 행위 중에서 가장 많다라고 해서 행정행위라고 하는 타이틀을 과감하게 붙였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 거고 실제로 여러분들 행정법 교재 같은 거 아무거나 보시면은 이 파트가 가장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권위적인 입장에서 다가가기도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합창단원이 있습니다. 근데 합창단원이 노래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시에서 가가지고 노래 진짜 잘 들었다. 앞으로 우리 예술의 전당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공연을 해주라. 대신 우리가 얼마큼을 줄게.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자라고 하면 상대방이 좋네요. 그 정도 돈이면은 공연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행정부가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러 가고요. 상대방이 동의를 해요. 반대의 의사가 합치되는 것을 계약이라고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런 거는 위에서 권력적인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동의를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행정계약이라고 합니다. 행정부가 체결하는 계약이라고 해서 행정계약이라고 해요. 근데 행정계약의 범위가 좀 넓거든요. 넓어서 우리 행정법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공법상 계약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정부가 체결하는 계약 이거는 상하 관계에 있다라고 하면 이거 좀 대등한 관계에 있구나라고 여러분들 좀 느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 지도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지도. 가정지도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 지도가 어느 방향으로 이끄는 것을 지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행정부도 지도예요. 저도 아까 가만히 이제 멍 때리고 있었었는데 문자 하나 오더라고요. 오후 1시쯤에. 폭염주의라고 해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저한테 문자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날씨가 굉장히 덥기 때문에 뭐 서울에 사는 사람 그다음에 뭐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물을 좀 자주 마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건강 유의하세요. 이런 식으로 문자가 왔더라고요. 여러분들 아마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물 좀 자주 마시고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 혹은 요즘 더우니까 에어컨 굉장히 많이 키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력 소비량이 굉장히 많으니까 온도가 30도 이상일 때만 에어컨은 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안 따라도 문제 없는 거죠. 그냥 한 방향으로 이끌고만 있는 것이죠. 권력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이런 것들을 지도라고 하는데 행정부가 하는 지도라고 해서 행정지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외에도 행정부에서 계획을 수립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앞으로 이런 도시를 이렇게 꾸밀 거야. 뭐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작용들을 통해서 국민과 소통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행정법의 체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작용들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제가 횡단보도에 가만히 서 있어요. 가만히 서 있는데 갑자기 경찰차가 막 과속으로 신호 위반으로 달려오더니 저를 치워버린 거예요. 저 가만히 있었는데 그럼 저 당연히 치료비 나왔겠죠. 치료비 국가한테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거 당연한 결과겠죠. 행정부의 작용 때문에 제가 피해를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치료비 주세요 요구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저는요 미성년자한테 술을 판매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영업 취소 처분이 나온 거야.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거 영업 취소 처분, 나 미성년자한테 술 판 적 없으니까 취소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모두 국민이 소송 제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소송 제기하는 이유는 국민이 구제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 행정법은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행정 조직에 대한 이야기, 아까 살펴봤었던 그 정부 조직도 보이시죠? 그 조직에 대한 이야기. 한 가지는 작용, 이런 액션들에 대한 이야기가 한 파트. 마지막 파트는 국민의 구제, 행정 구제 파트라고 해서 총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행정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간단하게 좀 예를 들어보게 되면은 행정 행위도 작용 중에 하나잖아요. 그 다음에 행정 지도도 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다투는 소송의 스타일도 달라져요. 그건 나중에 배우도록 하겠지만 어쨌든 행정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개념이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행정부에서 시작해서 작용, 그 다음에 구제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행정법이기 때문에 초반에 개념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노릇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국무원 기출 문제를 살짝 가지고 왔거든요. 이게 2017년도에 나왔었던 국무원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간단하게만 읽어보게 되면은 다음 중 상대방의 동의에 의한 특별 권력 관계의 성립 중 그 성질이 다른 하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죠. 당연히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면서 보기가 1, 2, 3, 4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요거 보니까 좀 느껴지시는 게 있으신지 잘 모르겠는데 보기가 굉장히 짧다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국무원 문제는요. 기존에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굉장히 추구했었습니다. 하는 타이틀을 딱 주고서 너 요거 알아? 요거 몰라? 이거 구분해낼 수 있어? 이렇게 이론을 묻는 문제들이 비율이 상당히 높았었거든요. 근데 2017년부터 요때부터 요런 스타일의 문제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는 경향을 좀 보여왔어요. 그러다가 2018년도 작년 시험에서 행정법이 엄청나게 쉽게 나왔습니다. 엄청 쉽게 나와가지고 막 솔직히 막 3개 틀리면은 너 도대체 왜 그러고 다니는 거냐 막 이런 말이 좀 나올 정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법이 좀 쉬워졌네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달랐었거든요. 왜? 한 해 정도는 쉬울 수가 있지만 경향 자체를 보게 되면은 긴 지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경향이 있었어요. 작년을 제외하고. 그래서 실제로 올해 나왔었던 문제를 보게 되니까요. 판례의 비중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즉 판사들이 내린 판결문 자체를 그대로 심어가지고 문제를 내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지문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푸는데 시간이 당연히 많이 소요가 됐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준비했었던 친구들은 이번 시험에서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문제 보게 되면은 요렇게 나왔거든요. 올해 문제 잠깐만 보게 되면은 문제는 뭐 짧습니다만 보기를 보게 되면은 1번 보기의 지문, 2번 보기의 지문, 3번 보기의 지문, 4번 보기의 지문. 굉장한 지문 차이를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지문이 갑자기 보이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의 문제가 반드시 출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준비했었을 때 이런 식의 문제를 대비할 수 있게끔 문제를 다 풀어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존에 나왔었던 문제도 다 풀어보고 이런 문제도 접근할 수 있는 스타일과 공부 방법론이 좀 따로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공부하면서 대비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랑 같이 저를 믿고서 함께 했었던 친구들은 대부분 행정법 시험은 정말 잘 봤었다는 평이 대다수였습니다. 진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준비를 가졌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왜? 기존의 흐름을 저는 계속 보아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기조가 계속 유지가 아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끔씩 좀 쉽게 나올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일시적인 현상이고 이런 스타일로 나오는 것이 아마 일반적인 스타일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 방법론에 있어가지고 기존의 방법과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론에 대한 비중이 좀 높았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판례에 대한 비중, 이 판례문을 그대로 실어 놓은 거고, 심지어 판례문에서 이 앞부분은 맞아요. 이 뒷부분이 틀려요.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판례 내용을 구분해낼 줄 아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게 군무원 스타일로 좀 변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판례를 대입시켜야지 이런 문제가 풀린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제가 유도해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군무원 행정법 좋습니다. 예, 군무원 행정법 좋은데 그냥 일반적으로 국가직, 지방직 준비하시는 분들이 듣는 수업 들어도 괜찮지 않나요?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으시거든요. 단언컨대 괜찮습니다. 왜 안 되겠습니까? 왜? 우리 똑같이 행정법 공부하는데 뭐 국무원 행정법이라고 해가지고 뭐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고 공무원 행정법이라고 해가지고 뭐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고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다 겹쳐요. 똑같은 행정법 공부하는 거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만 시험 내는 스타일이 조금 달라요. 다시 말해서 포인트가 좀 다르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맞는 강사에 공무원 학원에서 가르치는 강사분들 수업을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무방하지만 최소한 문제 풀 때랑 핵심 정리할 때에는 군무원에 나왔었던 포인트는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수업을 작년에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어느 파트에서 뭐 나왔습니다. 어느 파트에서 군무원 뭐 나왔습니다. 라고 보면은 겹쳐요. 2013년, 15년, 17년 한 파트에서 계속적으로 똑같은 걸 묻고 있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군무원은 자주 때리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뜻인 겁니다. 근데 그게 포인트가 국가직, 지방직이랑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국가직, 지방직 시험을 잘 보시는 분들이 군무원 시험에서 조금 당황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반면에 군무원 시험을 잘 하시는 분들이 국가직, 지방직에서 좀 당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포인트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포인트가 점차적으로 좀 공통, 교집합 부분으로 나가고 있는 것은 현재의 스타일인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들이 구분하셔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반드시 현명하고 군무원 학원을 다니는 이유는 바로 요것 때문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구분해내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는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랑 좀 함께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함께 공부하자라고 하는 의미는 뭘 담고 있냐면은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과 저랑 같이 좀 성장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거를 추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한테 이제 질문 같은 거 하실 때 진짜 너무너무 기본적인 질문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거 그냥 국어 사전만 봐도 아는 거 혹은 인터넷에서 살짝만 검색해봐도 아는 거 이런 거 막 질문하시는 분들 계세요. 괜찮습니다. 수험생이 부끄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모르는 게 당연한 거 오히려 아는 게 비정상이에요. 그런 거 물어보는 거 괜찮고 답변 다 해드립니다. 근데 강의가 끝나갈 무렵에는 이 학생이 응용해서 막 질문을 해요. 이런 내용은 저번에 배웠던 내용이랑 조금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질문 받잖아요. 감동해요. 와, 공부 진짜 열심히 했구나. 얘는 지금 시험 봐도 잘 볼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막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너무 행복해요, 저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성장해 나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질문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질문 받는 거 좋아하거든요. 답변 성애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어떤 질문을 하든지 간에 제가 웬만하면 거의 다 답변을 해드리고 제가 혹시 모를 수도 있겠죠. 제가 무슨 행정법의 신도 아니고 모르면 제가 집에 가서 책 찾아보면서 공부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기도 하고 혹은 정정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질문하시는 거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실강을 듣는 사람들의 장점은 바로 여기서 저한테 물어보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설명드릴 때 칠판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제가 글로 다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끔씩 좀 답답할 때가 좀 있거든요. 근데 인터넷이 아니라 실강에서 질문할 때는 제가 칠판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런 작용과 이런 구제 방법이 있고 어떤 소송 방법을 택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여러분도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편하고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질문 받는 거에 대해서는 별다른 부담감은 없는 사람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 어려운 사람도 아니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들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자체가 어려운 사람이고 막 권위적인 사람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는 수험생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하려고 하는 사람 쪽이에요. 왜 그렇게 됐냐면은 제가요, 수험생들이랑 같이 좀 살았어요. 4년간이요. 한 200명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특이한 조직에 제가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수업을 하고 안녕하고 집에 가는 관계가 아니라 그들과 의식주를 4년간 함께 했다는 뜻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수험생이 가지고 있는 고민, 공부 방법론, 어떤 친구는 빨리 합격하네, 늦게 합격하네, 해도 안 되네, 어떤 애들은 아예 시작부터 포기를 하게 되네, 이런 공부 방법론에서부터 각종의 고민들, 뭐 수험생에 다가오는 슬럼프라든가 각종의 고민들을 다 들으면서 공부 방법론을 보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수험생 입장에서 생각하는 버릇이 굉장히 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4년 동안 생활을 할 때 솔직히 조금 힘들었어요. 뭐 내가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닌데 얘네들한테 뭐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되게 힘들었는데, 이게 제가 학원 강의로 넘어오게 되면서 그 경험이 장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뭔가 좀 고민이 있으시다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좀 공부 방법론에 있어가지고 좀 궁금한 게 있다, 이런 경우에는 저한테 좀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은 공부 방법론은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스타일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런 공부 방법론을 이야기해 드리게 되면은 맞춰가면서 같이 공부를 해보고, 이렇게 하니까 좀 더 행정법이 잘 보이는 것 같아요. 다른 과목에도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 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 지금 제가 OT를 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지금 8월 2일 오늘 보고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 모습을 11월에 보는 분도 계시고 12월에 보는 분들도 계시고 내년 1, 2월에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도 합격하실 수가 있어요. 단 반드시 저한테 오셔가지고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를 이야기하고 시작을 해주세요. 공부 접근하는 방법과 스타일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부 방법 하시면 되는 거겠고, 좀 늦게 오시는 분들이 동영상을 혹시 보고 계시다면은 꼭 저를 활용하셔가지고 공부를 시작하시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강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저를 믿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은 배를 탄 사람이기 때문에 고민도 같이 공유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랑 1년 동안 내년 시험 볼 때까지 같이 잘 정리하셔가지고 시험 보시면은 내년에 여러분들의 모습은 다들 이제 군무원 면접 준비하고 있는 모습으로 다 배웠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제 OT는 여기까지 함께 할 거고, 혹시 질문사항 있는 분들 좀 계십니까? 뭐 허심탄회하게 질문하시게 되면은 동영상 녹화도 되고 있죠. 그래서 질문하시면은 좋을 것 같거든요. 혹시 질문사항 있는 분들 계세요? 없으신가요? 훌륭하시네요. 어쨌든 질문사항 없으시기 때문에 어쨌든 다 마치시고 이제 좀 식사도 뭐 안 하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식사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멀리서 오시느라고 또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앞으로 우리 또 계속 만나면서 또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초반부터 너무 짐 빼지 마시고 또 집에 또 안전하게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다음 주 혹은 개강할 때 지금 만나서 다시 공부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커리큘럼 자체는 일단 학원이랑 이야기하면서 좀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개강할 때 9월 달에 개강을 했었거든요. 작년에는 군무원 시험을 좀 늦게 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9월 달에 개강했는데 올해는 8월 달에 개강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한 달이라고 하는 여유가 작년보다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한 달을 잘 활용하게 되는 거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요, 종강을 할 때요, 아마 지금 제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단언하기 좀 어려운데 다른 분들보다 조금 빨리 끝낼 거예요. 그게 뭘 뜻하는 거냐면, 그렇다고 제가 강의를 대충 하고 가는 게 아니라 다 끝내드릴 거 끝내드리면서 미리 종강을 하겠다는 뜻인 겁니다.
최소 2주, 최대 한 달 정도요. 그러니까 이 기간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제 수업을 안 듣게 되실 거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그러면은 다른 과목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잘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험생분들이 시험 한 달 남았을 때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한 달만 시간 더 있으면 좋겠다. 지금 집중 너무 잘 되는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거든요. 제가 확보해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행정법을 좀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강의했을 때도 제가 한 달 전에 종강을 해드렸었고 대부분의 분들이 시험을 또 잘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또 교재는요 약간 좀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교재도 이제 선택을 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단언컨대 여러분이 어떤 교재를 제가 선택을 하게 되더라도 그 교재를 군무원화 시켜드릴 거예요. 군무원화 시켜드릴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강의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